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소문에는 SBS에 출연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제가 아는 SBS하고 다른 SBS인가요? 그거하고 다른데요. 서울, 부산, 서울. 서울, 부산, 서울. 네.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그건 이제 추석에 한 게 아니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걸- 몸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그걸 왜 합니까? 제가 매년 했었어요. 19년까지는. 19년까지. 예, 19년까지는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번도 안 하셨던 20년대 코로나 터지면서 없어졌어요. 행사 자체가.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원래 그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몸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라 예. 사전에 200, 300, 400, 600km 정도를 충분히 뛰어서 완주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주는데 단 바로 전에 1000km, 1200km를 뛴 사람은 오케이 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2년을 안 했지만 19년엔 제가 했거든요. 몇 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체력이 안 되실 것 안 같은데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열심히 자전거를 tas어요. 며칠 탄다고 그게 됩니까? 라벨은 이렇게 붙였지. 고객 수익률 플러스 전환을 위한 서울, 부산, 서울 염원 라이딩. 그렇게 달고 이제 뭐 어떻게 열심히 뒤에 준비를 막 했습니다. 등짝에다가 막 붙여하고 가는 건가요? 고려 중입니다. 네. 진짜. 근데 만약에 완주를 하면 다행인데 염원을 해서 완주를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고객 수익률 달성 실패.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산까지만 가면 어떻게 보아. 보아. 2021년 깨진 거는 부산까지만 도달하면 이제 보아. 그다음 서울까지 올라오면 플러스 전환. 플러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서울까지 다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죠. 시간. 이번에 서울, 부산 왕복은 시간이 75시간 내 완주를 해야 되는 거라 가장 어려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중에 75시간.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안 보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상태의 모습과 나중에 끝나고의 모습을 전으로 꼭 비교해 보시면 더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더 몰골로 변하시는지 한번 그 해당 며칠은 몰골이 돼요. 몰골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몸매도 좋아지고 배도 쏙 들어가고 단기간에 한 일주일 만에 배를 확연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200km 이상 자전거를 타시면 배가 쏙 들어갑니다. 보통은. 네, 많이만 안 먹으면. 그냥 나이 들면 배도 좀 나오고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 항상 경계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CPI 물가가 뭐 0.2% 정도 더 나왔다 그래서 뭐요. 막 5% 가까이 막 4%, 5%씩 막 떨어지고 이 정상입니까? 물가가 뭐 이렇게 생각보다 덜 떨어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요동칠 일인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럼 뭐 금리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세게 더 올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봐요. 즉 0.2% 예상보다 0.3% 이렇게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5%나 빠지고 이게 맞느냐? 저는 호들갑이라고 봅니다. 이제 호들갑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시장은 언제 호들갑을 떠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뭘 예상하지 못했냐면 연말 기준금리가 4.25가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갑자기 눈앞에 숫자가 4.00이 이제 맥스 4.00이라고 써 있었던 게 갑자기 4.뜨르륵 하더니 25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네. 최근에 선준식 교수님과의 대담을 보면 4%는 뭐 미국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이제 조금 이제 덜 떨어진다?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만큼 많이 올리면 그 다음에 후폭풍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국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 FOMC가 그 75bp를 올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100bp 1% 올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서 그것이 실전에 반영되는 데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가 올렸던 2.25에서 2.5는 아직까지 중립금리 조금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덜 나타났고
근데 이제 3%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6개월 후에는 표시가 날 텐데 3.0%인데 이게 두세 달 안에 4%까지 올려가지고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박정원 박사가 얘기하듯이 오버킬, 과도하게 칼질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장 경기를 꺾을 수도 있다.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뭐 서준익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4% 이상의 금리가 미국 경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덜 오르게 되는 거고, 단기 금리에 비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그 연준에서는 단 빨리 올려놓고 기다리자. 기대 심리를 빨리 조져놓고 좀 기다려보다가 다음 스탠스를 한번 확인하자. 찔끔찔끔 지금 올리는 것보다 빨리 올려놓고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가겠다는 게 연준의 지금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각동기님의 생각은 앞으로 이제 3번 정도의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횟수가 남아 있는데 1%, 100bp, 그다음에 50bp, 50bp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능성을 시나리오 중에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덧붙여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 하면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응이나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번에 대응이 되게 힘들었던 게 주가를 다 빼놓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니까 과거에 없었던 경험을 최근 10년간에는 없었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를 4% 정도까지는 상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연준, 우리가 아침마다 연준 인사들 발언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본 상황에서는 이거 진짜 4%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4%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4%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연말로 가면 채권 투자하기 괜찮은 때가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방 기준금리 4%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기 좋아지고, 채권 투자가 좋아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열의가 될 것이고요. 주식 투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수익을 못 내주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밈주식은 조금 성향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팬덤 주식 같은 거거든요. 아예 그냥 투기판인 거예요. 일종의 한국의 테마 주식이죠. 테마 주식이니까 얘네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되 금리가 올라가면 우하향 추세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것이다. 그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철회해야 하느냐. 주가가 결국은, 주가라는 게 금리와 기업 이익을 물가라는 배경 속에서 섞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기업 이익이 현재 물가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보다 초과한 기업들은 뭐 그건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갔다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팔고 채권으로 가느냐, 국사적으로 그러냐,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고 모든 회사가 다 망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0%가 가면 아이폰이 망할까요? 애플이?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 독특했던 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을 생존시켜 줬거든요. 다 살아나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 없이 다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서 어려운 기업들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IMF 이후에 똑똑히 경험했잖아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큰 수혜를 받습니다. 승자 독식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주식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 훨씬 그걸 상세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 빨리 뜁니까? 물건값이 빨리 뜁니까? 요즘 확실히 물건값이 빨리 뛰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 상승을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기업들은 살아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가치가 어떤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여전히 비싼 가치면 좀 골 때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상황과 금리 인상의 상황에서 악영향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가격이 이미 높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높아.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직도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높아. 미래 성장성도 좀 잘 안 보여. 이러면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의 주식이 될 것이고요. 뭐 상황에 상관없이 내 벌돈 벌어. 약간 감했어. 근데 주가는 더 많이 감했어. 이런 기업들은 살아나겠죠, 당연히. 네. 만약에 미국 금리를 4%로 가정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 3.5% 정도로 네.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예적금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채권 이런 쪽에 관심을 이제 많이 이제 가져갈 테고, 그러다 보면 이 수급이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네. 정말 한계 기업이 도태되고 또 이제 승자 독식으로 뭐 라면 회사도 뭐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개는 망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한 2개 정도만 남는 거 하긴 하고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좋았는데 네. 작년 1분기 이후에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1년 선반영이에요. 네. 이제 드디어 2분기 이후부터 확실히 실적이 빠진다. 하루 급등이 좋습니다. 하루 급등. 그러니까 1년 선반영한 거네. 1년. 그러면 실적이 상승하면 그건 1년 선반영 되는 건 불가능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도 4, 4분기에 네. 실적이 개선된다. 그럼 주가는 언제부터 올라야 되나요? 보통 주가는 6개월 선반영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워낙 빨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내년 연초부터는 더 이상 떨어질 공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저점을 살려면 주가의 바닥 이 U자형을 그리는 요 구간에서 사야 되잖아요. 네. 떨어지는 구간, 오르는 구간. 네네. 그럼 대략 여기서부터 한 1년간을 나눠서 산다면 나는 바닥권 근처 어디서 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쯤에서 사서 네. 살 수 있는 지금 무릎부터 여건이- 발목 사이를 사야 보통, 되는 거죠.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게 미국이 2.5% 이상 금리를 못 올리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이자 감당을 못 할 거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네네. 도대체 그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료를 두고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궁금해요. 이거는 그래요? 안 가본 길이라서 부채가 많은 건 분명히 맞고 예.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정부 부채잖아요. 예.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돈을 안 찍어내고 또 회수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으면 정부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망하는 건 통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통화가치가 베네수엘라처럼 땅으로 떨어지면 그건 경제가 망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냐?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질러놨어. 근데 통화라는 건 100% 상대적이잖아요. 100% 상대적인 딴 데가 더 험한 짓을 해놓으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부채와 관련되어서 한계 기업들이 금리를 못 견디고 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개인 부채 때문에 자빠지는 거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부채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제가 사업을 하다가 1년을 못 견디게 될 것 같아. 버는 돈으로 이자를 못 갚아. 그러면 제가 또 이걸 막으려면 1년만 막으면 되겠다고 채권을 발행해. 3% 이자 줄게 돈 빌려주세요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죠? 저부터 안 빌려주죠. 네, 그거 알고 있으면 무슨 소리야? 3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즉 일컬어 하이힐드. 그러니까는 조금 금리를 높게 내는 애들의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네. 하고 신용도가 낮은 애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네. 내는데 일반적인 채권과 하이힐드와의 채권과의 금리 격차,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쫙 쫙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핵심이 뭐냐면 그 돈을 누가 빌려주냐는 거지. 내가 그 회사한테 빌려줬겠냐는 거지. 보통 개인은 주식을 사주죠. 네. 그럼 그 돈은 은행에서 나갔죠.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면 은행의 상황들이 이익으로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한두 회사 터지고 네. 나면.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이제 보편적인 하이힐드를 가진 기업과 일반 채권과의 금리 격차를 일반적으로 뭐 평균 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벌어지면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네. 은행은 레버리지가 몇 배일까요? PIS 자기자본 비율이 10이라는 건 네. 10% 10%만 남겨놓고 다 10%면 자본 대비 자산이 10배라는 얘기죠. 10%면 그렇죠. 레버리지 예, 10배예요. 그렇죠. 예. 옛날 8%였다가 네, 8%니까 10%면 레버리지 10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대출해 주는 것 중에 10%만 깨먹으면 완전 날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쭉 올라오면 향후에 은행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오기 전에 판단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은행은 엄청난 레버리지 장사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투자한 애들 보니까 레버리지 50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네. 그렇게 그 레버리지 썼죠.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뭐 우장창하게 되는 거예요. 50% 레버리지, 50배 레버리지면 2%만 움직이면 네. 원금이 날아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이게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 그때가 되면 대탈출이죠. 대탈출. 근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런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옛날에 한참 주식 공부할 때 김일구 상무님께서 본인은 가장 중요한 지표도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요즘 기억이 나요. 네. 그 전까지 뭐 장단기 금리의 역전 이런 것들은 야, 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침체가 올 거야 이런 시그널이지만 그 네. 시그널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이제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강세인 거잖아요. 네. 유로나 뭐 엔이나 원화나 위안화나 뭐 그런 뭐 타국의 인진 통화보다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 뭐 각도기님께서는 IMF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1,400원대 뚫으면 금융위기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왜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도 더 잘 될 거고 네.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와서 외화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만 그런 게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 중국, 네. 그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의 돈 가치 다 떨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있었는데 다 같이 그렇게 하면 특별히 그런 부분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지 않으니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강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유럽에다 떠다 와가지고 옮겨다 놓으면 이 정도 수출을 하는 회사가 유럽에서 독일 빼고 없겠죠. 몇 나라나 있을까요? 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일본과 중국은 수출이 과잉, 수입 대비 수출이 네. 항상 많았던. 우리가 최근에는 네. 좀 무역 적자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수출이 항상 많았던 국가고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대비 달러가 강하게 되면 똑같은 달러화에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동일하게 받으면서 물건을 팔 수 있다면 더 싸게 파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가 빨리 회복했던 핵심적인 이유도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미친 듯이 네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품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일 많이 판매하는 건 반도체, 디램을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 두 회사 외에는 키옥시아,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불경기라고 좀 꺾였지만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냐? 우상향 아니냐? 우상향이죠.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외국인 애들이 교체에 대한 욕구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잘 만드냐는 건데 네. 뭐 일본하고 경쟁을 해서 막 똑같은 문제가 되기는 있지만 최근에 일본한테 밀려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못 판다는 뉴스가 아니 너무 생각보다 잘 팔려갖고 크게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경쟁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까지 할인을 해주면 안 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조선도 조선은 만들 데가 없어요. 화학이야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철강도 중국에서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이제 주력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은 수혜를 보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 GDP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한국 수출물이 훨씬 더 많으니 네. 다른 나라 통화 약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자. 근데 이제 딱 하나 유가가 떨어지면 금상첨화죠. 저희 입장에서. 그럼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네네. 거고 확실하게.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진 속도가 조금 한 80달러 근처에 와서 다시 이제 좀 늦어졌으니까 요거가 해결되면 한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유가만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국 통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독일, 그다음에 중국과 경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딱 네. 그 나라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비해서 뭐가 잘할까, 뭐가 못할까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건 들어보면 그 나라 이외에도 진짜 200여 개의 나라들이 네. 이제 있으니까 그 나라에 비해서는 위에 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흥국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 달러 가격 이렇게 올라오면 뭐 심지어 진짜 어려운 나라는 먹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국 통화가 예를 들어 뭐 대두 가격이랑 옥수수 가격이나 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오른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달러 표시니까. 네. 그러면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신흥국이 위험이 닥치면 결국은 네.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원 이런 돈들은 또 결국 더 위험할 것이고 네. 뭐 이런 계속해서 약간 도미노처럼 네.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던데 네, 그거는 뭐 약세장이니까. 예.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약세를 생각하게 되면 그땐 조금 편안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간 제 경험칙인데 안 돼, 위험해 해서 정말로 큰 위험이 닥친 적은 기억으로는 없어요. 괜찮아 그러다 크게 정말 크게 반토막 이상짜리를 당할 때는 괜찮아 이러다 당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정책을 펴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과거가 조금 다른 궤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과연 심각한 경기가 반토막 정도가 나는 반토막 중에 절반 이상 벌써 났거든요. 그렇죠. 반토막 중에 60%는 났어요. 이미.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시고 벌써 반토막, 그러니까 제일 많이 깨졌을 때는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 이상 났던 때는 어떤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위기가 같이 닥쳤을 때입니다. 2008년도도 네. 그랬고 2020년도 코로나도 의외로 복병이었지만 그것도 일종의 위기였잖아요. 네. 보건 위기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사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식만 깨졌고 그때는.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깨졌던 거는 뭐 29년도 대공황 뭐 이럴 때인데 아마 70년대 그 정도 깨졌을 텐데 다 위기와 함께 왔거든요. 지금은 위기가 오느냐 근데 한다면 결국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오려면 기업들이 자빠져야 된다. 그게 보이면 위기가 오면서 여기서 안 빠진 40%만큼의 사이즈가 더 많이 빠지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기업이 레버리지를 늘린다거나 망할 길로 뛰어들을까? 오히려 이미 기업들은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덜 그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론은 보통 바닥에서 만발합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저희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즘 댓글들 보면 훈련이 많이 되셨어요. 네. 잘 됐다고 생각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위기 살았나? 위기 살았나? 위기 계속 이러니까 강도가 훈련 강도가 무슨 엘리트 운동선수 훈련시키는 것처럼 심리적인 훈련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올해 들어서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제부터 저기서 더 올라가면 문제예요 했는데 더 못 올라가고 꺾이거나 실제로 지난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꺾이거나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위기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훈련의 시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몇 년간 부르짖었던 싼 주식을 사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이제는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도 빵빵 올라가는 놈들이 있을 때도 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다치거나 덜 다치면 다음번 상승장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재산이 더 늘어난다. 그때 쫙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락 사이클에서는 다 보존하는 게 아니다. 없다 그런 사람. 거기서 좀 깨진다. 깨지는데 덜 깨지면 그 다음 올라갈 때 또 더 많이 일어난다. 근데 제일 나쁜 행동은 고점에 흥분해서 들어갔다 저점에 매도하고 나오는 거.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네, 진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워낙 이렇게 등락폭들이 이렇게 다시 코로나 왔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제 많이 오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변동성이 좀 적다 그래야 되나요? 오를 때도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니까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이렇게 삼고 계시는데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단련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시면 좋을지 또 이거는 그냥 뭐 저랑 떡볶이 내기로 그 환율 얼마까지 1390원, 1400원은 이제 넘어간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떡볶이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다 측정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달러와 비달러와 간의 문제라서 예전보다는 고점 근처에 왔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 한국의 원화 때문이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75p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라가르드 총재의 석 달 전 발언을 감안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건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가 조금 제한될 것 같아요.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준이 75p 인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금리 격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이 아마도 달러 강세가 끝나는 지점 또는 미국 금리와 유럽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만 벌어진다는 거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시점부터 달러 강세가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금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팔려니까 더 오를 것 같고. 근데 뭐 저희한테 자금을 맡기신 분들은 보시고 계시겠지만 오르락내락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추세적 상승이 최고 좋아요. 아름답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2020년에 자금을 넣으셨던 분들은 경험을 다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보셨을 것이고 2022년 지금에서 예를 들어 박스권이 된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이 유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작은 오르락내락 하는 과정에서 개선되는 모습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잠깐 반등에서도 저희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조금씩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걷어내고 또 넉마된 놈들 찾아서 넣고 계속 붕어빵 돌리듯이 계속 그 작업을 하면 박스만 예를 들어 앞으로 1년간 박스를 간다. 지금 시점에서 1년 뒤에 박스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이어서 이제 하늘 보면서 좋다 나들이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저 핸드폰 창 보고 있으면 아휴 무슨 배부른 소리냐 아껴 쓰자 10원도 쓰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절로 드는데 그래도 하늘 보면서 놀러라도 갈 수 있고 영화라도 한 프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4년으로 평선 수익률을 잘 내면 제일 좋죠. 뭐 3년에 2배 나면 뭐 극상이고 사실 그게 제 평범한 목표였는데 이제 극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게 저의 이제 가진 기본 스탠다드였는데 생각보다 장이 오랫동안 기니까 3년에 2배면 이제 이 정도면 극상이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그러면 평균은 얼마입니까? 3년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극상이면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10에서 15% 10에서 15%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장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저도 1000포인트가 넘게 흘러내렸잖아요.
한 10%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횡보 기준입니다. 횡보 기준. 횡보 기준에서 10에서 15%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렵죠. 우리가 지난 1년간 경험을 했지만 하락장에서는 덜 깨지는 게 묘수고요. 대신에 영원히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한국은 좀 낮고 미국은 좀 높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각도기님과 이런저런 또 의미 있고 꼭 알아두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핸드폰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